장모님은 결혼식 날부터 날 외면하셨습니다. 너 우리 딸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을 받은 적 없었습니다. 명절에 인사드려도 생일 선물을 보내도 돌아오는 건 무표정한 응시뿐이었죠. 그러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담담했고 전 조용히 빈소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49일이 지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윤석 씨 되시죠?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장모님의 유언장에 제 이름이 왜 있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열리던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모님과의 첫 만남은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날 흰 저고리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장모님은 사진 촬영 중에도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죠. 그리고 신랑 대기실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 우리 딸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저와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늘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는 늘 그래. 한마디. 생일에 선물을 보내도 됐어. 아내에게 말하면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사람 잘 안 믿어. 아빠 돌아가시고는 더 심해졌어.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함을 넘어서 가끔은 노골적인 차가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겨울 명절 준비 때문에 장모님 댁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 사위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딸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당신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봄 갑작스럽게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빈소에서 아내는 의연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고 장모님의 49제도 아내와 형제들이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전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런데 장모님의 49일이 지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윤석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정윤석 씨도 상속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제가요? 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그것도 장모님이. 그리고 그 안에 내 이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왜? 법률사무소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날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저는 묵묵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남성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분한 눈빛의 중년 변호사였습니다. 정윤석 씨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당연하십니다. 사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망 49일 이후에만 열람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크지 않은 아이보리색 봉투. 그 위에 장모님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 정윤석 씨에게 남긴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는 큰딸에게, 예금 일부는 막내에게. 그리고 조용히 이 한 줄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정윤석 씨에게 서울 강동구동 소재의 작은 상가 건물을 증여합니다. 예?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부분을 또렷이 짚어주었습니다. 정윤석 씨에게 동의 상가를 증여. 그곳은 제가 예전에 아내와 데이트하며 자주 가던 거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 하지만 거기 상가가 장모님 소유였다는 것도, 제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장모님은 저를 싫어하셨던 걸로 아는데 고인의 지시에 따라 개인 메시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다른 편지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운 손글씨로 단 3글자. 미안하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장모님의 마지막 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석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래도 당신의 이름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눈이 그 사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제 남편 소연이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상했지만 바람이 잦았고 언제나 책임지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결국 그 바람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떠났습니다. 소연이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뒤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 딸 옆에 서는 남자는 더더욱. 당신도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던 당신이 너무도 당당해 보였기에 오히려 더 미웠습니다. 딸이 사랑받는 걸 나는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왜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딸이 아프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윤석 씨. 나는 봤어요. 소연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약국을 몇 번씩 오가는 당신을. 속상하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차 안에서 눈물 닦던 당신을. 회사 일로 힘들어도 소연이를 위해 웃던 당신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도 미안했는데 차마 말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끼던 걸 당신에게 남깁니다. 그곳은 내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소연이에게 내 마음을 대신 전해주세요. 그 애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 편지를 다 읽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가슴이 먹먹했다. 장모님의 글씨는 휘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또렷했다. 그동안 내가 느껴왔던 그 모든 냉대는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지나간 고통에서 비롯된 방어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며칠 뒤 나는 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찾아갔다.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다. 작은 꽃가게, 오래된 찻집,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샌드위치 가게. 예전에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우리가 단골이던 바로 그곳이었다.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그때 그 소연 씨 남자친구분? 네, 결혼하고는 처음 왔네요. 나는 벤치 구석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낡았지만 어딘가 더 깊어진 느낌이었다. 이 건물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 사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가게 월세도 몇 번이나 밀려도 절대 재촉 안 하시고 오히려 힘내라고 음료까지 챙겨주셨죠. 혹시 최근에도 자주 오셨나요? 아니요, 마지막에 오신 게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여기 다 둘러보시고는 이젠 손 놓아도 되겠다 그러셨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장모님은 이 공간을, 이 골목을 자식처럼 아끼고 계셨던 거였다. 가게들 사이 작은 마당이 있었다.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다시 한 줄 한 줄 읽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으로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장모님의 마지막 마음이 그 빛 사이로 느껴졌다. 그 순간 이 상가 건물은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건 장모님이 내게 남긴 믿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장모님의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한참을 손에 쥐고 있다가 겨우 소연이 퇴근하자 식탁 위에 조심스레 편지를 올려놨다. 이게 뭐야? 어머니 유언장이랑 같이 받은 거야. 왜 너한테?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편지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눈치챘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은 무너져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게 진짜야? 엄마가 이런 말을 엄마가 나한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엄마가 평생 날 타박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줬어. 결혼할 땐 더 심했고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도 끝까지 이해 못했어.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힘들었는지. 소연은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흔들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편지를 남겨? 이제 와서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가 아니라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닐까? 적어도 당신이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 엄마가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걱정하고 사랑했다는 거.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문 앞에 조용히 편지를 다시 올려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당신도 어머니도 그저 표현을 몰랐던 거야. 방 안은 조용했다. 편지를 베갯머리 옆에 두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감자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불 꺼진 부엌,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된장을 풀던 엄마. 내가 기침을 하면 말없이 물을 끓이던 모습. 시험날엔 한 번도 잘 바라곤 안 했지만 항상 가방 안에 사과가 들어있던 기억. 엄마, 나 체육복 안 챙겼어. 그럼 너 오늘 뛸 때 찬바람 맞겠네. 그 말 뒤에 학교로 몰래 체육복을 가져다 놓으시던 엄마. 엄마는 그렇게 사랑을 줬다. 아무 말 없이 등 돌린 채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잘해라. 그 말 한마디 뿐이었다. 신혼집 구하러 간다고 했을 땐 돈 잘 써라. 그게 다였다. 나는 늘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투정도 못 부렸다.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면서 잠들던 날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모든 말들 뒤에 진심이 숨어 있었다. 잘해라. 는 말은 너 힘들지 않게 되길 바란다였고 돈 잘 써라. 는 건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였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대로 나를 사랑한 거였다. 직접 말하지 못했을 뿐.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또 다른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소연아. 미안하다. 엄마는 참 못난 엄마였다. 그래도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딸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한 번만이라도 안기고 싶었어. 그 말 직접 듣고 싶었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침.
주방에서 나는 계란을 굽고 있었다. 별다른 말도 없이 후라이팬을 뒤집고 있을 때 소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내가 만든 계란을 식탁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편지 다 읽었어. 그래. 사실 처음엔 엄마가 왜 당신한테 상속을 남겼는지 납득이 안 됐어.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소연은 시선을 내려뜨린 채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평생 표현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더라. 아빠한테 상처받고 세상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겠지. 응. 그리고 당신한테도 미안했어.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지냈는지 그동안 모르는 척했어.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그 상황을 다 이해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도. 소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상가 건물 같이 가볼래? 정말?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긴 곳이잖아. 그 공간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의미를 만들면 좋겠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동 골목을 찾았다. 소연은 가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작게 웃었다. 여기 기억나? 우리 처음 데이트하던 날 비 맞고 들어갔던 카페. 기억나지? 그때 당신 옷 다 젖어서 감기 걸렸잖아.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했었어. 괜히 뭐라 할까봐. 소연은 작은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햇살이 내리쬐는 평상에 앉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말 대신 공간에 마음을 담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그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상가 건물 앞에 섰다. 이번엔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였다. 건물 등기 다 확인했고요. 소유주는 유원장에 따라 윤석 씨 앞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제 진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게. 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샌드위치 가게, 오래된 꽃집 한때 폐업했다가 다시 연 카페. 그리고 그들 사이를 잇는 작은 마당. 그 마당 벤치에 앉아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냥 임대만 놓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돼. 아니야. 엄마가 이 공간에 담았던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기서 엄마처럼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따뜻한 공간? 그래. 직장인들 퇴근하고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공유 라운지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방. 엄마가 우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그걸 누군가에겐 전할 수 있는 공간.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당신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놀랐어.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날 도와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건물 곳곳을 둘러봤다. 지하에는 창고가 있었고 2층은 이전의 꽃가게였던 자리였다. 여기 그냥 스튜디오처럼 리모델링하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너무 깔끔하고 새 것보다 이 골목 느낌 그대로 살려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사업계획서를 써내려갔다. 노트북 화면 속에 하나하나 공간의 구조 활용 아이디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방안까지. 그 사이 소연은 자주 중얼거렸다.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아마 다 보고 계실걸.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장모님은 우리 향한 사랑을 그 공간에 남겨놓은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우리가 이어가는 차례였다. 소단마루 우리가 새롭게 만든 그 공간의 이름이었다. 큰 간판은 없었다. 건물 외벽에 작게 걸린 나무 간판 하나.
흰색 손글씨로 소단마루 마이너스 조용한 쉼 따뜻한 나눔 오픈한 날은 평일 오후였다.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웃가게에 인사만 돌리고 골목 어귀에 조그만 입간판 하나 세워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첫 손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여기 그냥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요? 문을 조심스레 연 여성. 초등학생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네, 언제든지요. 아, 다행이에요. 근처 학원 갔다가 잠깐 쉴 데가 없었거든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드렸다. 아이 간식도 괜찮다면 드릴게요. 직접 만든 거예요. 모녀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조용히 머물렀다. 그리고 돌아가며 말했다. 여기 꼭 누군가 기다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울컥했다. 며칠 뒤엔 동네 어르신들이 텀블러를 들고 찾아왔다. 여기 전에 그 꽃집 있던데 맞지?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 꽃집 사장님이 참 인상 깊었거든. 우리가 와도 말은 별로 없었는데 항상 국화 한 송이씩 챙겨줬어요. 어르신이 오면 외로워 보인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다시 저려왔다. 그 꽃집 사장님. 장모님이었다. 말도 없이 손님에게 국화를 건넸던 이유. 그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소연은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그곳엔 국화, 수국, 라벤더가 피어 있었다. 매일 아침마다 그 화단에 물을 주며 소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잘 보고 있죠? 어느 날은 청년 하나가 낡은 캐리어를 끌고 찾아왔다. 지친 얼굴.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듯한 표정. 여기 하루만 앉아도 돼요. 얼마든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한참 뒤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 사실 취업 면접 떨어지고 집에도 말 못하고 그냥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나는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여긴 그런 사람도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내게 말했다. 엄마가 준 건 상속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린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야. 소단마루는 이제 단골이 생긴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찾아와 잠시 머물다 갔고 누군가는 손편지를 놓고 갔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세상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 같아요. 우리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마루 벽에 걸어두었다. 소연은 가끔 혼자 마당 평상에 앉아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곤 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가 이 공간 지켜나갈게요. 당신의 침묵을 우리는 따뜻한 말로 바꿔갈 거예요.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렇게 한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린 어느 날 나는 장모님의 옛 친구라는 한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윤석 씨 맞으신가요? 정화 씨, 그러니까 소연 어머니의 부탁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약속을 잡아 그분을 찾아갔다. 허름한 찻집 그 안엔 눈가가 붉어진 노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분 말로는 다 못했지만 정말 가족을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사위분. 처음엔 거부감도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소연이가 제대로 웃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녀는 낡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한테 남기라고 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론 남기지 말고 그저 소연의 사람한테 주라고. 상자 안엔 손때가 묻은 작은 노트 한 권과 작은 은반지가 있었다. 노트 속엔 날짜도 없이 짧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연이가 웃었다. 그 옆에 윤석이 있었고 나는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 미워하는 방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반지를 손에 쥐었다. 집으로 돌아가 소연에게 전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껴보고 노트를 껴안았다. 엄마, 이제야 알아요. 그 모든 날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소단마루 벽 한쪽에 조그만 액자를 하나 더 걸었다. 그 안엔 장모님의 글 한 줄을 적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전해진다. 그리고 그 아래 소영과 내가 함께 쓴 문장을 남겼다. 그 사랑 우리가 지켜나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남겨진 유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유언이 향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우리의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흐르고 오해 너머에서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이 사연이 당신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따뜻하게 어루만졌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